네, 안녕하세요.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이 보내드리는 별박사의 3분 우주. 오늘은 제1회 우주 항공의 날을 맞이해서 로켓과 인공위성을 주제로 이 강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서 오늘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로켓 인공위성 다 좋아하시죠? 네. 아, 작년 5월 27일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이 경상남도 사천에 개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사를 만든다 이런 뜻으로서 우주항공청을 만든 거거든요. 우주항공청 카사라고 하죠. 네, 꼭 나사 사이트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우리나라가 우주에 아주 선진국이 된 것처럼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주항공청 기존의 과학기술부 산업부, 국토부, 방사청 이런 데 나눠져 있던 우주 항공 업무를 통합해가지고 이 전담하는 그런 정부 기구가 바로 이 우주항공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항공우주 분야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장기 우주 탐사 로드맵을 놓고 보면 자, 1927년까지 달 표면 연구, 달 기지 연구 이렇게 하고 32년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달에 착륙선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원년을 32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5년 드디어 우리나라의 화성 탐사선, 화성 착륙선이 화성에 도착하는 그런 때를 잡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주항공청이 주관해서 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우주항공의 날 제1회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의 날이죠. 오늘 기념식이 이 우주항공청에서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이 우주항공청에서는 우주항공주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주월 천문과학관도 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오늘부터 6월 7일까지 유튜브 특강을 비롯해서 영화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옥토버 스카이 로켓 개발을 통해서 나사의 과학자가 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연구자의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6월 6일, 6월 7일은 이 허블 우주 망원경 이걸 고치는 일어났던 우주 스릴러 영화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저희를 무료 상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6월 6일과 7일에는 주간에는 로켓과 인공위성, 야간에는 태양계 대탐험을 주제로 특강을 펼치고 특히 6일과 7일 저녁 때에는 중국의 우주정거장天궁을 직접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天궁 관측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천문과학관에 오시는 일반 관람객들 모두에게는 가족 단위로 우주항공 대형 포스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우주왕복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 이런 대형 코팅된 포스터를 기념품으로 드릴 겁니다. 한 번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밤하늘에 빛나는 작은 별들. 자, 우리가 보통 별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것들에는 영어로 스타도 있지만 행성도 있고 위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움직이는 별들, 이게 바로 인공위성이라는 거죠. 지구에서 짧게는 수백 킬로미터, 멀게는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도는 작은 별들, 바로 인공위성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굉장히 밝은 별을 보면서 와, 저 인공위성이다. 라고 하지만 인공위성은 정지에 있으면 지구에 떨어집니다. 중력 때문에. 그래서 돌고 있는, 즉 움직이는 별들이 인공위성입니다. 하늘에 움직이는 것들은 행성이라든가 소행성, 회성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인공위성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 반 정도의 지구를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물론 비행기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찍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움직이면서 깜빡깜빡거리면 그거는 항공보안등, 그렇죠? 그래서 그건 비행기가 되겠죠. 근데 깜빡이지 않고 움직이는 별 같은 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인공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인공위성,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거 보이죠? 밑에 아래쪽으로 쭉. 이 권호철 작가가 찍은 인공위성. 이것이 바로 가장 밝은 인공위성 국제우주정거장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천문과학관에서 2023년도에 망원경으로 땡겨 보니까 이 국제우주정거장이 이렇게 날개 달린 것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장 정도 크기의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망원경으로 땡겨지면 이렇게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밝기는 1등성보다 최대 100배 정도까지 밝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와, 엄청나게 밝은 별이 움직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국제우정거장 축구장 정도 크기의 가장 큰 인공위성이 되겠죠. 1998년 11월에 최초로 발사돼 가지고 자, 현재 1시간 반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게가 400톤이 넘습니다. 고도 한 400km 정도에서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국제우정거장은 이 대기권의 전리층을 돌고 있어요. 전리층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가 있는 곳이죠.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같은 것을 인해서 이 공기, 산소라든가 질소들이 이 이온화된 거,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돼 가지고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전리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리층에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주정거장이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여기에서 당연히 마찰로 인해서 궤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고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추락을 막기 위해서 몇 달에 한 번씩 연료를 분사해 줘야 돼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고도가 떨어지는 걸 중간중간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우주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유성체들하고의 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고도를 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국제우주정거장, 이,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자, 2022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을 2031년 1월에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998년에 이제 건설되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채 30년이 되기 전에 폐기될 운명에 놓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의 절반 정도를 나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러시아든가 이런 데서 분담금을 충분히 많이 안 주기 때문에 나사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운영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일단은 폐기하기로 했는데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국제우주정거장 기본적으로 아, 이 지구를 갖다가 돌면서 궤도 경사각이 51.6도, 즉 남이 51.6도에서부터 북이 51.6도까지 이 사이를 갖다가 돌고 있거든요. 이 사이를 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스페이스 셔틀 우주왕복선이 올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 같이 조우도 하고 많이 그랬죠. 요새는 이제 이 앨런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아무튼 간에 이 국제우주정거장 여러 가지 유지비 때문에 폐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폐기한다라고 한다면 니모라고 하는 이 남태평양 쪽에 이 뉴질랜드, 그다음에 칠레, 남극 대륙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가장 살지 않는 이곳이 니모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이 인공위성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다 폐기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위성 1957년 10월 4일 날 최초로 발사가 됐죠.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미국이 바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하고 그 다음에 돼가지고 미국이 이제 세 번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미국은 1958년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인공위성이 얼마나 왔느냐? 자, 2025년 올 5월 기준으로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이 인공위성에서는 약 14,9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11,700개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돌긴 돌지만 이 기능을 못하는 죽은 인공위성들이에요. 우주 쓰레기 되겠죠. 195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7,000대 정도가 발사됐고 그중에 이제 한 2,000대 이상은 수명을 다해서 또는 대기하고 마찰 때문에 지구로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네 번째로 발사한 인공위성, 그러니까 미국에서 두 번째로 발사한 거죠. 뱅가드 1호가
뭐 이제 아직도 가장 오래된 인공위성이에요. 스푸트니크 1호, 2호는 이미 떨어졌고, 미국에서 쏘아올렸던 익스플로러도 역시 떨어졌고, 뱅가드 1호가 현재 위에 올라가 있는 가장 오래된 1958년 3월부터 지금 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이것을 갖다 회수한다, 뭐 이런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인공위성 굉장히 많이 쏘아 올렸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쏘아 올려질 것 같습니다. 이 인공위성 충분히 관찰할 수 있어요. 헤븐스 어버브라고 하는 앱 또는 뭐 이제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날 뭐 국제우주정거장이라든가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위성들을 갖다가 실시간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위치 정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그날 볼 수 있는 인공위성들이 실시간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밝은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에 볼 수 있는 날짜, 시간, 그 다음에 밝기가 쭉 나와요. 자, 오늘도 2.7등급, 내일이 마이너스 3.5등급. 와, 내일이 굉장히 밝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 저녁 8시 45분경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저녁 8시 51분경에 가장 높이 올라옵니다. 자, 북서쪽 하늘에서부터 목성 옆에 뜨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자 이렇게 올라와서 자 쌍둥이 자리 지나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사지자를 지나서 천여자를 지나서 동쪽 하늘 근처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그래서 내일 저녁 시간에 이 시간에 보시면 와 엄청나게 1등성보다 최소한 뭐이 수십 배 이상 밝은 그런 우주정거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재 가장 많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페이스X 스타링크 위성들이에요. 우주 인터넷 만들겠다고 올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현재 이 8,700개 이상을 발사해서 그 중에 한 1,000몇백 대 정도는 뭐 이제 발사해서 망가졌고 현재 7,500개 이상이 돌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로 한 12,000개 정도를 배치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3만 개 이상을 갖다가 일론 머스크가 지구 저궤도에 이 인공위성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가입자가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갖다가 전 세계 인공위성에 그러니까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인터넷에 오지가 없는 그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1인당 한 10만 원씩만 내고 있다고 친다면 500만 명이니까 얼마죠? 매달 5천억 이상씩이 어, 들어오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발사할 때 펠컨 9 로켓에다가 수십 대씩 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이 고장 나거나 해가지고 지구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주 쓰레기가 됩니다. 아, 이렇게 무섭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스타링크 때문에 하늘에 사진 찍다 보면 이렇게 막 그냥 선들이 가요. 인공위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까이 이렇게 보면 은하철도 999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인공위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띠를 지어서. 이 띠를 지어서 움직이는 인공위성들이 바로 스타링크 위성들이에요. 자, 아까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공위성들이 많다 보니까 저것들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 어?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포브스라고 해서 저궤도에다가 핵미사일 쏴가지고 필요한 위치에 가가지고 역추진해가지고 이 핵미사일을 갖다 떨어뜨리는 그런 포브스 계획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또 이런 저궤도 이 핵미사일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또 저궤도에다가 또 이 막는 미사일들 그래서 이건 또 골든 돔이라고 해가지고 또 많은 인공위성 이 저궤도 미사일들을 또 올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섭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이건 저희가 이제 천문과학관에서 날씨 좋은 날 한번 찍어본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하늘에서 막 움직이는 별들이 보입니다. 막 움직이는 별들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보면 자세히 보면 스타링크도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저녁 그리고 새벽에 많이 보여요. 왜 초저녁하고 새벽에 많이 보이냐 하면 떠 있는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백 킬로 정도이기 때문에 한밤중에는 지구의 그림자가 가려지는데 초저녁이나 새벽에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로켓을 타고서 최초로 지구 궤도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보스토크 1호를 탄 유리 가가린이죠. 1961년 4월 12일. 자,
뭐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지름이 2.3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이 스푸트nik 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서 1시간 반 정도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고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왔죠. 뭐 사실 뭐 가가린이 특별히 한 일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창밖 내다보면서 지구는 푸르다 그런 소리 한 거 있고, 그리고 굉장히 키가 작고 몸무게가 적게 나갔기 때문에 선발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로켓이 올라가서 위성 궤도를 만들려면 최소한 100km 이상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하면 대기가 있는 곳이죠. 기상현상이 일어난 대륙권서부터 성층권, 주권권, 열권 그 위로도, 자, 1000km 위로 넘어서도 희박하게나마 공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외기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디부터를 우주라고 하느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우주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우주 기술, 우주 과학하는 분들 지상 100km 이상 올라갔다 와야지만이 우주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100km를 갖다가 이 카르마 라인, 그 다음에 또 우주의 경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리 가가린은 바로 이 100km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궤도 비행을 하고 내려온 최초의 우주인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유리 가가린이 그래도 우주선 타고 지구 궤도를 돌았지만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궤, 지구 대기권이 10,000km 이상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 최초의 사람들은 바로 1968년 12월에 프랑크 보머를 포함한 아폴로 8호의 우주인들 세 분입니다. 달 궤도를 돌고 이렇게 돌아왔죠. 그리고 나가지고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이렇게 가서 착륙을 하게 되죠. 자, 이 사람 누구죠? 닐 암스트롱이 아니라 닐 암스트롱이 찍은 버즈 올드린의 모습이죠. 이 발자국도 역시 버즈 올드린입니다. 아폴로 11호가 이렇게 착륙을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이제 지구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반사시키는 레이저 반사판도 설치하고 이렇게 왔어요. 이것이 뭐 사실이다 가짜다 막 말은 많은데 지금도 달에 돌고 있는 달 정찰 위성 또 지구의 다누리호 이런 데서 보면은 아폴로 11호의 모습이 착륙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57년에 스푸트니크, 러시아에서 최초로 소련에서 발사하고 1961년에 가가린이 최초로 우주인 되고 나서 미국에서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가 소련을 이기는 방법은 유인 달 착륙하는 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아폴로 계획을 시작했죠. 그래서 아폴로 11호가 올라갔던 거죠. 자,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그다음에 이 마이크 컬린즈, 이 중에 두 사람은 달을 밟았죠. 가운데 있는 분, 아까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달을 밟지 못하고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이크 컬린즈.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또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작년이 이제 벌써 55주년 되고 올해가 56주년 되는 해네요. 자, 그리고 이것은 블루 마블이라고 해가지고 지구 궤도를 벗어나 가지고 달 근처 가서 지구를 찍은 겁니다. 인간이 직접 지구를 찍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아직까지는. 자, 달에서 지구를 찍을 때, 달궤도 지구를 찍을 때 둥글게 보이려면 달이 금음일 때 가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해 쪽에 달이 있어서 지구, 달, 해가 일선이 됐을 때 달 쪽에서 지구를 봐야지 둥근 지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972년 12월 유진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아폴로 17호의 마지막 아폴로 우주선이죠. 그때 지구를 찍은 블루 마블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로켓이 있어서 인공위성을 만들고 또 달까지 가는 우주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인공 로켓을 쏘았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래서 일단 이 궤도 비행을 할 수 있는 거, 100km 이상 올라가서 궤도 비행을 하는 거, 그 정도까지 못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걸 갖다가 중궤도 비행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100km 정도까지는 공기가 많죠. 그 이상 올라가면은 공기의 부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궤도 비행을 하는데 그 보통 그래서 궤도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의 마찰이 적고 부력이 없는 한 200km 이상 올라가야지만 궤도 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갖다가 중궤도 비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페이스X를 제외한 뭐 예를 들어 이 블루 오리진,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기업들에서 지금 우주 관광을 하고 있죠. 우주 관광 사업은 100km, 80km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버진 그룹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100km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엔진 멈추면 잠깐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학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오면서 이제 다시 또 엔진을 분사해서 지구로 귀환하는 이런
준궤도 비행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궤도 비행을 하려면 200k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자, 보통 이제 로켓과 인공위성, 그러니까 로켓과 항공기를 많이 비교를 하죠. 기본적으로 로켓이든 항공기든 기본적인 것은 연료를 태워서 나는 거예요. 연료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수소라든가 메탄 같은 걸 쓸 수가 있는데 연료를 태우려면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항공기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 대륙권을 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륙 관계면 대륙과 10km 정도 위에는 산소도 충분히 있으면서 공기가 굉장히 안정돼 있죠. 그래서 보통 멀리 가는 제트기 같은 경우들은 한 10km 전후로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로켓은 그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산소가 부족하죠.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산소통을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로켓과 항공기의 차이는 산소통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죠. 물론 이제 미사일하고 로켓의 차이는 거기에 이제 앞에다 탄두를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 다시 지구로 재진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미사일의 기능이긴 하겠죠.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간에 미사일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는 항공기와 로켓의 차이는 산소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인류가 만들고 있는 가장 큰 로켓자 우주선이 바로 이 스타쉽이라는 겁니다. 전체 높이가 120m예요. 그 중에 밑에 로켓 부분이 헤비 펠콘이라고 해가지고 펠콘 헤비라고 해가지고 70m짜리 위에 이제 로켓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우주선이 스타쉽 부분이 50m, 전체 120m예요. 그래서 여기에 100명이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톤 이상의 무게를 싣고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이 100명 이상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앨런 머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스타쉽 우주선이에요. 이게 현재 가장 인류가 만들고 있는 큰 우주선이고 현재 발사 시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화성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 연료는 아, 수소라든가 석유를 쓰지 않고 이거는 메탈을 씁니다. 메탈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달에는 대기가 일부 있어요. 많지 않지만 그 일부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가지고 메탄가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 갔다 올 때 화성에서 연료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메탄가스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스타쉽 아직은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 상당히 많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1단, 2단 해가지고 작년 10월 13일 날 이 모습을 한번 보시면 아, 제가 이걸 동영상 링크가 안 돼 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작년 10월 13일 날 슈퍼 헤비가 발사 로켓에 의해서 스타쉽이 발사됐다가 정확히 다시 1단 로켓은 발사대에 그대로 돌아오고 2단 로켓이 이제 스타쉽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폭발하고 결국은 실패로 끝났죠. 아직까지 1단 회수는 성공하고 있는데 2단 스타쉽의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쉽이 성공을 해야지만이 달까지 간 다음에 아르테미스 계획에 의해서 달 착륙선이 바로 이 스타쉽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화성까지 가겠다는 게 목표인데 스타쉽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달 유인 탐사 아르테미스 계획도 앞으로 2, 3년은 더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공위성이 원리를 한번 좀 보겠어요. 인공위성은 지구를 어느 정도 속도가 되지만 인공위성이 되느냐? 지구가 중력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속도가 낮으면 뿅 올라갔다 떨어져요. 최소한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려면 이 초속 7.9km 이 정도가 돼야지만이 궤도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또 빨라지면 초속 11.2km가 되면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벗어나는 우주선들의 속도는 다 초속 12.2km 이상 됩니다. 시속으로 치면 약 4만 킬로 되는 거죠. 4만 킬로 이상의 속도로서 지구를 벗어나요. 그리고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야 되니까 좀 더 빨라야 돼요. 자, 그래서 초속 16.7km가 되면 또 태양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우주 속도를 갖다가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의 속도라고 합니다. 지구 중심을 향한 중력, 고심력과 회전에 의한 관성력, 원심력이 같아지면서 궤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결국 나오는 것이 7.9km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7.9km 점점 위로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지구 중력이 약해지니까
돌 때 속도는 느려지겠죠. 우리가 이제 이 누리호 발사해가지고 2차 발사 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고도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고도가 덜 올라간 거예요. 고도가 낮으면 그만큼 빨라야 되는데, 근데 속도를 그만큼 못 냈죠. 우리가 내는 속도를 가지고는 더 높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기 때문에 궤도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온 거죠. 아무튼 제1 우주 속도는 인공위성의 속도입니다. 초속 7.9km가 되어야지만이 지구를 돕니다. 다만 고도에 따라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조금 낮은 속도를 가지고도 지구를 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공위성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죠. 1000km 내외에서 움직이는 걸 저궤도 위성 LEO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궤도 2000에서 36,000km까지 중궤도, 그 다음에 36,000km 정도 도는 걸 갖다가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해요. 좀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남북으로 남극을 도는 걸 극궤도 위성이라고 하고요. 자, 정지궤도 위성.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도가 낮을수록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럼 보는 것처럼, 자, 보통 1000km 이내에서는 1시간 반 정도에 한 바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GPS 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사이로 움직여요. 그리고 지구 정지궤도라고 해서 36,000km 같아 하면 점점 지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지니까 공전 속도가 느려지겠죠. 24시간 똑같이 되는 것이 바로 지구 정지 궤도예요. 그래서 적도 위에 올라가면 지구 정지 궤도, 지구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저궤도 위성, 중궤도 위성, 정지 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자, 좀 더 보면 극궤도 위성은 남북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을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궤도 경사각, 이 궤도 경사각이라고 하는 거 적도에서 또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여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추력이 필요합니다. 자, 적도 쪽으로 돌면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돌면 추력이 약해지는데 이렇게 반대 돌기 때문에 추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극궤도 돌면서 지도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위성들이 극궤도 위성입니다. 태양 동기궤도. 자, 이건 태양과 같이 항상 같은 시간에 태양이 뜨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한 바퀴 돌 때도 여기죠.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항상 태양에 대한 위성의 위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적도를 지나는 거예요. 자, 12시에 지났으면 계속 12시에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면서 지구 돌 때마다 도는 것만큼 같이 갔다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어느 지역에서나 태양의 위치가 같습니다. 이걸 태양 동기궤도라고 합니다. 그다음 지구 정지궤도, 지구 상공 36,000km, 35,600km 정도 얘기하는데, 자, 지구 적도 위에 올라가면 똑같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보통 위성 안테나 있는 것들, 위성 안테나 움직이지 않잖아요. 적도 위에 있는 지구 정지 궤도 위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궤도 경사가 0이에요. 그래서 아, 지구 정지 궤도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나 이 위성 안테나가 있는 방향을 찾으면 거기가 바로 적도입니다. 고비 사막. 아까도 거기서 이 사막에서 사람들 개를 치고 거기서 위성 안테나가 칠레 보고 있어요. 바로 그 위성한테 향한 곳이 적도위입니다. 지구 동기궤도, 적도위 말고도 역시 지구랑 똑같이 도는 데가 있거든요. 요것들을 갖다가 지구 동기궤도라고 합니다. 지구 정지궤도 위성들은 다 지구 동기궤도 위성이지만 지구 동기궤도 위성들은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의 중력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동기궤도와 정기궤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다음 고타원. 멀리 갔다 다시 오는 거, 이런 것들 고타원 계수라고 합니다. 근지점은 한 500km 되지만 원지점은 5만 km 이상 날아갔다 와요. 지구의 지름이 12,700이니까 되게 멀리 갔다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극지방에서는 이 정지궤도 위성 가지고는 방송 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떠 있죠. 그래서 이 고타원 궤도 같은 경우는 극지방에서 이 고위도 지역, 그러니까 고위도 지방에서는 이렇게 이용하면 훨씬 더 방송이라든가 이 통신하기가 좋습니다. 자,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위성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서쪽으로, 그러니까 위성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기 때문에 위성들이 계속적으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을 위성의 서편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위성들이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지구의 자전 속도가 위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성을 쏠 때, 로켓을 쏠 때 적도 방향으로 쏘아지면
지구의 속도, 자전 속도가 초속 한 500km 가까이 되거든요. 극지방으로 쓰면 느리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지구를 공전하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적도 방향을 쓰면은 0.5km 정도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열을 좀 덜 써도 되는 거죠. 극지방 방향으로 쏠수록 지구 자전에 대한 이득이 적기 때문에 연료전을 많이 씁니다. 바이코누르 같은 경우에는 자 유도가 45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이 지구 자전에 대한 것이 0.3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도보다 좀 약하죠. 자 발사 방위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북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적도 방향을 쓰면 이거는 90도 방향의 방위각이라는 거예요. 발사 방위각. 자 플로리다에 있는 것들은 보통 보면 여기서부터 대략 이쪽으로 쏘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 발사 방위각으로 치면은요 어차피 이쪽에서 정북이 0이니까 정동이 90도죠. 그리고 정남은 180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발사 방위각 1, 2도 쏴야 되고 1, 2도 쏴야 되고 그리고 경사각은 적도에서 얼마나 떨어졌냐. 방위각과 다르게 경사각은 적도에서 얼마나 떨어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도는 경사각이 0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극지방에서는 경사각이 90도죠. 그래서 90도의 자전축, 90도는 바로 지구의 극궤도를 지나는 그런 위성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국제우주정거장 궤도 경사각이 51.6도예요. 그 얘기는 51.6도 위로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도 마이너스 51.6도 밑으로 못 내려가요. 궤도 경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북쪽과 남쪽 위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를 이 허브르 중앙경은 28.5도예요. 허브르 중앙경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궤도 경사각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죠. 그죠? 위성이 발사할 때 이미 궤도 경사각은 이 정해집니다. 허블과 뭐 예를 들어서 얘네 우주함수 만들려면 이거 딱 마주치는 요 지점에서 만나게 해야 됩니다. 자, 발사 위치에 따라서 적도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발사가 가능해요. 그죠? 북극에서 쏜다 그러면 실제로 방위각을 치면 이렇게 180도. 여기가 자체가 궤도 경사각이 90도이기 때문에 궤도 경사각은 90도입니다. 그죠? 자, 중위도는 요 사이에서 쏘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방위가 90도. 방위가 90도는 결국 동쪽으로 쏘는 거죠. 동쪽으로 위성을 발사했을 때 궤도 경사각이 그 지점의 위도와 같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위성을 딱 중위도쯤에서 발사하면 실제 이렇게 발사가 되죠. 그러면 실제로 적도에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게 되는데 요만큼이 결국은 궤도 경사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사장의 위치가 위성 궤도의 북회기선, 궤도 경사각이 끝이에요. 거기서 계속 뱅뱅 도는 겁니다. 자, 하고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같은 경우에는 자, 북이 45.96도. 자,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쏘면은 궤도 경사각이 45.96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쏘면은 요 위로 가면은 중국, 몽골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요 밑으로 쏴줘야 돼요. 궤도 경사각을 51.6도 밑으로 쏴야 됩니다. 오른쪽 딱 쓰면 동쪽으로 쓰면 45.96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는 위도가 28.5도이기 때문에 그냥 동쪽으로 쓰면 궤도 경사각이 28.5도가 나와요. 허브주망원경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요 이상 올라가면 또 이제 위험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기아나 우주센터 여기 프랑스 영이죠. 여기는 적도 근방이기 때문에 아무 쪽으로 써야 됩니다. 궤도 경사각이 5.2도 거의 뭐 정도가 가깝죠. 우리나라 자 나라우주센터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때문에 우리가 쏠 수 있는 것은 요 사이밖에 없어요. 남쪽으로 15도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야지 이쪽 쏘면 일본에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쏘면 또 이제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에서 뭐라 그러고요. 그래서 요 안에만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라우주센터에서는 극궤도 위성만 발사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내려가서 마라도 가면 조금 더 하실 수가 있죠. 그때까지는 이제 궤도 경사가 33.2도, 30도 정도 범위로 조금 더 넓어지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 다네가시마, 저 밑에 가고시마 밑에 있는 우주기술센터인데 여기서는 뭐, 자, 기본적으로 동쪽이 뻥 뚫렸기 때문에 궤도 경사가 30도에서부터 밑에까지 90도까지 다 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지리적으로 위치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해상 발사 같은 거 좀 많이 생각하거나 공중 발사 같은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해외 발사장에다가 또 건설해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발사한다면 또 우리나라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궤도 경사를 가진 로켓, 인공위성도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말제가 좀 빠르게 했죠.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주 항공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 로켓 발사, 인공위성이 어떻게 궤도를 갖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 오프라인 강의로서 6월 6일 날, 7일 날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에서 오프라인 강의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오시는 분들 대형 포스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별박사의 3분 우주, 오늘은 우주 항공의 날을 맞이해서 로켓과 인공위성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